자, 안녕하세요. 3, 4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사회, 사상하고 통일교육론, 다음에 응용윤리 세 파트를 3, 4월 달 동안 하도록 할 텐데요. 여기가 출제 비중이 제일 높죠. 보통 보면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통일교육론은. 다음에 응용윤리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일반적인데 작년에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형제하고 아마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 이런 거. 그래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여기는 한 문제, 두 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윤리사상보다 정치사회사상을 좀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윤리사상보다 정치사회사상이 쉬워요. 쉽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윤리사상 재미없잖아요. 재미없는데. 자, 순서는 방금 보셨던 그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좀 할 거고요. 진행을 할 거고, 정치사회사상 파트와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처음에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정치사회사상 파트의 강의 영역을 확정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이유가 제가 언제부터 강의를 시작했냐면 예전에 서술형 시험이 있다가 1차 객관식, 2차 논술 이렇게 시험 제도가 바뀌고 두 번째 해부터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1차 객관식, 2차 논술 시험 이런 식으로 그때 바뀔 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시했던 출제 범위가 거의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때 출제 범위를 제시할 때 보면 예를 들어 윤리사상 같은 경우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영역 있잖아요. 거의 바뀌잖아요. 그렇게 출제한다 해가지고 요거는 강의할 때 강의 영역을 잡는데 어렵지가 않았어요. 아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거 한다고,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한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리고 교과교육론도 그래요. 교과교육론도 프로이트도 할 거고, 콜보그도 할 거고, 콜보그 이후 해가지고 이제 신콜보그 학파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커리큘럼을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정치사회사상 관련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제시를 했냐면 국가론, 안보론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론 안에 뭘 하는지, 안보론 안에 뭘 다루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첫 해에 나온 기출문제를 좀 보면서 보니까 그냥 이런 거 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서 그때 목차를 이런 식으로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치 사상가들, 다음에 정치 이념들 이제 잡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우리나라 국가 이념입니다. 국가 이념. 우리나라의 국가 이념. 우리 지금 윤리와 사상 교과서 보면은 편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론 되어 있고, 국가의 기원 같은 거 하면서 여러 학자들 좀 소개하고 있고, 권리 같은 거, 시민의 권리, 다음에 국가에서 시민의 의무, 이러면 또 여러 학자들 소개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편제가 되어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전체적인 맥락을 잡기가 좀 힘들 겁니다. 국가의 기원에서 이 사람, 저 사람처럼 따로따로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좀 힘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자, 그래서 그때 제가 정치사회사상 파트에서 강의 목차를 잡을 때 요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이념이 어떻게 되죠?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는.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우리나라의 국가 이념입니다. 여기 플러스해서 원래 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열려있는 개념입니다. 그 앞에 무엇을 붙이냐 따라 성격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국가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인민민주주의를 붙일 수도 있고 민중민주주의를 붙일 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붙일 수 있어요.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주의 플러스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죠? 공화주의야 뭐 그렇다 치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라면 사회민주주의겠죠. 겠죠. 그러면 우리 국가 이념은 여기 플러스해서 사회주의가 들어갈 텐데 우리나라는 국가 이념이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사회주의자들을 용인하느냐 용인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고 뭐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자기 이념상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허용해 라는 것과 국가의 이념은 다릅니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국가의 이념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그게 합리적으로 뭐 타당하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념은 어떤 경우에는 독단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선 같은 경우에 성리학이 있죠. 성리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국가의 이념이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국가가 유지가 안 돼요. 통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통합.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느슨하든 강하든 간에 어떤 형식의 국가 이념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플러스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 이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이념을 중심으로 좀 목차를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민주주의든 공화주의든 자유주의든 자, 민주주의가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학생이 와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 수업을 하시는데 애가 하나 와가지고 선생님 윤리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예전에 제 그 사이트에 윤리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답변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의적으로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뭐 윤리 가지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쉽는가? 어려워요. 그럴 때 어렵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도 그렇고 공화주의도 그렇고 자유주의도 민주주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유가 뭐냐면 생성되어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이념 자체가. 공화주의도 마찬가지고 자유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가 있어요. 이 이념의 역사. 이념의 역사가 있고 그것도 굉장히 긴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민주주의 같은 서구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고대 아테네 아닙니까? 그 기원전 1000년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짧게는 기원전 500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대 거쳐서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어제 투표 좀 하셨나요? 예, 예전에 제 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독일 간 적이 있거든요. 독일 가면 베를린 장벽 있죠. 그 통일될 때 베를린 장벽 있잖아요. 베를린 장벽인데 누가 거기다 빨간색으로 낙서를 해놨어요. 뭐라고 낙서를 했냐면 선거가 그 세상을 바꿨다면 벌써 세상은 천국이다. 뭐 그런 아마 선거에 대한 회의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어제 뭐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는 좋잖아요. 적어도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자기의 적대적인 세력을 죽여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평화롭게 뭐 하고 또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들 수도 있고 합니다. 들 수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잡아다 죽이지는 않으니까. 자, 민주주의든 공화주의든 자유주의든 자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념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 안에 수많은 학자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라는 이념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학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자들 나름의 자기 주장들이 있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 입장, 공화주의에 대한 자기 입장, 뭐 자유주의에 대한 자기 입장,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념의 발전사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다 주요한 학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학자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이념을 공부한다는 건 이념의 발전, 이념이 어떤 식으로 생성되어서 발전이 왔냐. 근데 이건 사실상 이념의 역사에서 어떤 학자들이 등장했냐는 겁니다. 이 발전을 위해. 이 발전 과정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통해 이 이념을 구축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교재 편제에도 제일 처음에 주요 학자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부가 아마 주요 정치 이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좀 이렇게 그 이념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을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주제들 좀 다루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리적으로 정의가 안 돼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민주주의가 뭐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로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봤냐? 뭐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봤냐?
아쉽게도 우리 공자님 이런 분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민주주의의 적? 그런 거 아닌데 어쨌든 간에 왜들 로크가 자유주의를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 19세기 신자유주의자들은 어떤 식으로 자유주의를 확립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문제도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학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에서 예를 들어 우리 교과서에 보면 뭐 사회주의도 있고요. 뭐 있습니다. 사회주의, 보수주의, 벌린 같은 분 출제되고 하거든요. 뭐 이런 요 이념과는 조금 이렇게 다른 이념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이런 뭐 보수주의는 나중에 보시게 보수주의나 사회주의는 결국 요 이념에 반발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보수주의는 근대 자유주의에 반발해서 나온 거고요. 사회주의와 당연히 이 경제적 자유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반발해서 나온 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두고 얘네들이 어떤 지점에 문제를 제기했고 어떤 방식으로 반발해서 나왔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을 보실 텐데 학자들을 볼 때도 항상 핵심은 이거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첫 번째가 이 아저씨거든요. 이마 평평한 아저씨. 플라톤은 원래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 태어날 때 이마가 평평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최초 평면 TV가 LG에서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평면 TV. 옛날에는 이 브라운관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최초의 평면 TV가 LG에서 제일 처음 나왔어요. 최초 평면 TV, LG TV의 그 상품명이 플라톤이에요. 평평하다, 평평. LG에 철학을 전공한 애가 있다는 이야기. 그게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TV 이름에다 플라톤이라고 붙였을까? 평평함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평면 TV. 근데 이분은 민주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공부할 때는 이분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했냐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학자들을 접근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분이 뭐 예를 들어 공화주의 역사에서 이분은 어떤 기여를 했는가, 민주주의 역사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가, 자유주의 역사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이런 데 관심을 두시면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 공화주의 사회, 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굉장히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정치 사상은 윤리사상과 뭐 윤리사상도 그렇긴 하지만 달리 그러니까 그 사상 같은 자기가 놓여 있는 정치적인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이론을 확립한 사람들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이렇게 좀 떨어져서 추상적인 이론을 전개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치적 문제가 있었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론을 정립한 거예요. 그 중에서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전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건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건데 다 정치적으로 실패한 자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책을 안 씁니다. 정치를 하지. 플라톤이 정치적으로 성공했으면 지가 통치자가 되지 국가라는 글을 안 써요. 정치적으로 실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이 실현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집구석이래. 집에 앉아가지고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그래서 플라톤도 정치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현실에서 실현하고 싶어 하지 집에 앉아가지고 글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전부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키아벨리 있죠. 마키아벨리 나라 말아먹을 뻔했어요. 자기 이념, 자기 생각하는 공화주의를 한번 실현해 보려다가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용 무지하게 얻어먹고 죽을 뻔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했는데 막 울분이 쌓였겠죠? 이상을 펼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글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보편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관련해서 비춰보면서 보시고 이러면은 훨씬 재밌습니다. 훨씬 재밌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요. 교재가 뭐 새로 개정됐는데 제가 이게 아마 저번보다는 좀 가격이 비쌀 겁니다. 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 교재 가격을 정할 때 좀 가급적이면 교재 가격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너무너무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출판사가 종이값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가격을 지금 책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빨리 이 인플레이션이 좀 잠잠해지고 전쟁도 좀 끝나고 그 원자재 가격, 국제 원자재 가격이 좀 내려가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아마 석유 가격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라고 그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영역에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 요한에 있는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 그래도 뭐라도 쓰고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뭐 더 보충을 하는 건 여러분들의 뭐 작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적어도 지금 제 수업에 참여를 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내용만이라도 좀 철저하게 그 이해를 하고 그 좀 숙지를 하시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나눴던 보충 자료 있죠? 그거 한번 보실까요? 작년에 뭐가 출제됐는지 한번 봅시다. 작년에는 굉장히 마이너한 분들을 몰아서 좀 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경량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까만색 있죠? 이게 출제된 부분이거든요. 보시면은 뭐 롤스는 그냥 정치사상에는 그 칸트예요, 칸트. 롤스 작년에 출제했는데 저는 이걸 응용윤리 파트로 뺐습니다. 그 해외 원조. 그래서 비어 있긴 한데 이분은 그냥 매년 나와요. 그렇죠? 나오고 보시면은 뭐 이렇습니다. 이런데 작년에는 플라톤을 출제했고, 그 다음에 로버트 노직을 출제를 했고, 다음에 칼 포프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포프가 등장을 했고, 공화주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한 문제는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인데, 한 문제는 왜 냈는지 알 수 없는 문제. 미국 공화주의 정치제도 문제를 출제를 했고, 한 문제는 드디어 패티시 출제됐습니다. 드디어 언젠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그 신로마 공화주의자라고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그 기출된 거 보면 비롤리 책에서 출제 근거 잡아가지고 출제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의 신로마 공화주의를 대표하는 사람 비롤리가 아니에요. 패티시입니다. 패티시 이론을 기본적으로 정립하고요. 거기에 영향들을 많이 받아요. 다른 학자들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드디어 패티스를 출제를 했습니다. 출제를 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출제되었고요. 작년에 보니까 진짜 살짝 마이너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 좀 출제했네요. 요 뭐가 출제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보실 때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평평한 아저씨 플라톤을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그 열린 사회의 거적들은 기본적으로 그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하고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2권에서 주로 그 다루는 사람이 칼막스예요. 그러니까 열린 사회가 있는데 그 에너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2권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 아주 나쁜 적은 칼막스입니다. 칼막스고 1권에서 주로 다루어진 그 적이 플라톤이에요.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거예요. 열린 사회의 적이라는 건데, 자, 뭐 그야 칼 포퍼의 자기 관점일 텐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 포퍼의 지적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사람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한 적대자예요. 민주주의의 굉장한 적대자이거든요. 특히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있죠? 고대 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적대자입니다. 적대자인데 여러분들은 막 고대 아테네 그러면은 뭐 직접 민주주의 뭐 이런 생각하죠. 근데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된 건 얼마 안 돼요. 좀 있으면 참주 나오고 다 그럽니다. 참주가 거의 집권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자, 이분의 입장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분의 정치 사상은 그 분기점이 있습니다.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데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후기 사상은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전기 사상인데요. 이 전기 사상의 전기에서 플라톤의 정치적 사상, 정치 사상을 완전히 담고 있는 완벽한 형태로 담고 있는 게 국가예요. 대화평 국가. 요 국가 안에 이상국가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상 플라톤의 자기 진정한 이론이에요. 후기는요,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내가 생각했던 이상국가를 펼칠 수 없구나라는 현실 인식을 하고요. 이상이 실현이 안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차선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나온 게 후기사상이에요. 하기 때문에 여기 담겨있는 플라톤의 생각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제되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출제되면 여기에서 출제됩니다. 후기사상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없고 그 역사, 그러니까 이론의 역사를 봤을 때 플라톤이 후기를 낼 바에 아리스토텔레스 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은 물론 플라톤 다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은 플라톤의 후기사상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요. 받기 때문에 이거 낼 바에야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내면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요걸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텐데, 여러분들 이미 윤리사상을 공부하셨다라면 이 국가에 나와 있는 그 플라톤의 윤리적 입장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막 그 영혼 삼분설, 사주덕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요, 플라톤이 논의를 어떻게 전개하냐면 국가편에서 원래는 개인의 올바름이에요. 그걸 탐구한 거예요. 개인의 올바름. 올바름 혹은 뭐 정의, 이걸 탐구했는데 플라톤이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영혼의 구조와 국가의 그 구조가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대응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주제는 개인의 올바름인데 영혼의 구조가 동일하고 달리 말해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혼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덕이 있으니까 이쪽에도 덕이 있을 것이고 이쪽에도 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게 더 관찰이 잘 되냐면 개인의 올바름은 내면적인 거 아닙니까? 이 관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우리가 바깥에서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작은 문자, 큰 문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국가는 큰 문자 잘 보인다는 겁니다. 개인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게 대응될 수 있다라면 국가의 구조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덕을 살펴보면 개인의 영혼의 구조와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덕을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방식의 논의를 진행하면서 국가부터 다뤄요. 국가부터. 자, 그래서 제가 윤리사상 할 때는 국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빼버리고 개인의 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룰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국가. 이 이상국가론에서 전기에. 자, 봅시다. 국가편에 나와 있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입니다. 이상국가론인데, 자, 국가의 목표는 뭐냐? 플라톤이 살았던 당대 아테네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너무너무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이면 아실 테지만,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벌였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그 지역의 패권을 두고 전쟁을 하면서 원래 아테네 민주정이 있었잖아요. 요게 붕괴가 됩니다. 붕괴가 되면서 귀족정이 형성이 되는데 요 귀족정에 참여했던 30인 귀족정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플라톤은 당대 아테네 최고 귀족집에 그 친척들 중에 상당수가 여기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타도가 돼요. 다시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민주정이 다시 복귀되거든요. 민주정 복귀되었으니 정적을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저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상당수 죽고 외국으로 추방되고 도망가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귀족정에 참여했던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의 스승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예요. 죽을 수밖에 없죠. 사실상 핑계는 젊은이를 타락시키고 아테네에 신을 못 오겠다 이런 이야기, 사실상 정치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플라톤도 열심히 정치하고 싶었는데 이 과정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좌절을 느꼈겠죠.
느끼면서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도 죽어요. 자,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운 과정이었어요. 혼란스러운 과정이었고, 그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가 이제 타락을 하고요. 뭐 이런 그 시대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아테네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테네를 개혁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아테네를 개혁할 수 있을까? 이대로는 우리 국가가 망하게 생겼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을 해서 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단 말이죠. 그게 담겨 있는 게 국가편이에요. 국가편인데, 자, 이 국가라는 대화편에서 플라톤이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국가를 개혁할 거 아닙니까? 기준을 가지고 국가를 개혁해야 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표준을 설립하는 게 국가편의 목적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상적 국가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 그 국가편에 나와 있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걸 이상국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현실에서 지금 아직까지 실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유로서 생각해 보았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 형태, 국가의 모델, 뭐 국가의 이데아, 요걸 제시해서 그걸 가지고 당대 아테네를 기억하고자 했던 게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고요. 자, 모든 국가가 따라야 될 보편적인 원리를 확립하는 게 국가편에서 플라톤이 하고자 했던 일이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인데 작년에 아마 요 관련되어 있는 제시문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이제 그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 플라톤이 자, 이상국가 모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국가가 뭘까? 뭐 여기서 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국가가 왜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일종의 가설이겠죠. 가설이지만 플라톤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자, 국가 형성의 기원 그리고 요걸 설명할 때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그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개념이 개인의 자연적 성향입니다. 개인의 자연적 성향인데, 자, 플라톤은요, 기본적으로 국가를 어떻게 보냐면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서비스의 상호 교환 체계로 봐요. 자, 우리가 국가를 왜 만드냐? 간단하게 설명해. 작년에 그 기출 보면은 국가 발전 3단계가 있거든요, 플라톤의 국가 발전 3단계가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국가협의 유형이에요. 최소한도의 국가인데 이게 뭐냐면 국가가 왜 만들어졌냐면 혼자서는 자족적인 삶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 어릴 때 읽어보셨죠? 제일 처음에 거기 난파되어가지고 섬에 들어가서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살 집들 자기가 다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사실상 좀 마련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뭐 바다 거북이 잡아먹고 뭐 배탈 나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뭐 어쨌든 그게 씨앗 같은 걸 가지고 뭐 이제 밀도 키우고 빵도 만들고 먹고 뭐 별짓 다 하더라고요. 다 하던데 사실상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힘들잖아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필요, 의식주. 최소한의 필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있죠?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입니다. 내가 혼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혼자 전부 생산하고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 당연히 의식주겠죠? 자,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요. 이게 모여서 만들어진 국가가 최소한도의 국가예요. 최소한도의 국가인데,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뭐 강아지, 고양이, 바퀴벌레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구는요,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도 훨씬 더 넓고 깊어요. 이게 인간을 좀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뭐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분은 환호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이고 정치적인 욕구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정치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강아지 없죠? 이성과 욕구가 결합해서 작동하면 이 욕구가요 종류도 다양해지고 강도도 세지고 넓이도 넓고 깊이도 깊어져요. 자,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최소한의 필요에 대한 욕구를 넘어서요.
인간의 욕구가. 문화적인 욕구라든지, 뭐 정치적인 욕구라든지, 뭐 어떤 도덕적인 욕구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다 충족시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욕구가 이렇게 팽창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구로 여러분, 욕구는 욕구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욕구가 생겼다는 그걸 충족시키려 들잖아요. 그럼 그에 대해 필요한 재화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면서 인간의 욕구가 커짐과 동시에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를 만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해지고, 그리고 그 당시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토지도 넓어져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나라가 호사스러운 나라로 발전합니다. 이게 호사스럽다는 이야기는 우리 욕구가 이제 단순하게 의식주 수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욕구들, 정치적인 욕구들, 도덕적인 욕구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럭셔리한 삶을 살고 싶은 거야. 그냥 옷을 입더라도, 예? 옷을 입더라도 좀 럭셔리하게 입고 좋은 거 입고 뭐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욕구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겨난 나라가 호사스러운 나라예요. 나라인데,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자, 호사스러운 나라에 수많은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일단은요, 그 욕구와 관련된 재화를 생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걸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토가 넓어져야 돼요. 인구를 거기 모아놔야 되니까 영토도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나라가 자기 나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최소한도의 국가에는 진짜 의식주 담당하는 3명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 뭐, 관련된. 그런데 호사스러운 나라가 인구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영토도 넓어져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나라를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나 대립도 심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내적으로는 그런 갈등을 해결해야 되고, 국외적으로는 다른 나라, 얘네들도 영토를 계속 넓히려 하거든요?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이런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호사스러운 나라가 딱 되면은 2가지의 필요가 생겨나요. 통치와 방어. 국가를 통치하고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통치와 방어의 필요가 생겨나요. 통치와 방어에. 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 얘기를 해봅시다.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서비스의 상호교환 체계이고, 원활한 서비스의 상호교환은 노동의 분화와 임무의 전문화를 필요로 하고, 노동의 분화와 임무의 전문화는 타고난 개인의 자연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국가는 타고난 개인들의 자연적 성향에 의존하여 성립하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국가 형성의 기원은 타고난 개인의 자연적 성향이다. 자, 이 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최소한대 국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필요를 혼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국가는 3명이 있을 거예요. 의식주를. 자, 그러면은 요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것들과 관련된 재화들이 잘 생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뛰어난 애가 이것만 맡고, 이것과 관련해서 뛰어난 애가 이것만 맡고, 이걸 맡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쓰고 남는 잉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교환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만 요 최소한도의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죠? 좋은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호사스러운 나라 딱 가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욕구들이 있는 데다가 플러스 요게 있을 거 아닙니까? 통치와 방어의 필요성이 생겼죠. 여기 플러스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3개인 거예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사스러운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재화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국가를 방어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통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나라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훌륭한 나라,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똑같은 원리가 작용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 음식을 잘 만드는 애가 옷을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음식을 잘 만드는 애가 옷을 만들게 되면은 옷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이 만들지도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애들이 그 옷을 입지는 못하는 일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도 자기의 자연적인 성향과 관련하여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각자가 자기 자연적 능력이죠. 성향이라 하면 능력과 관련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그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방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를 산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국가를 방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통치를 담당할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할 것이냐? 요런 것과 관련, 이게 다 기술이잖아요? 요런 다 기술입니다. 통치도 기술이고, 방어도 기술이고, 생산도 기술이니까. 저런 기술과 관련하여 그 자연적 성향이 그것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해야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통치술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보시겠지만, 나라를 통치하려면 국가의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한 다음에 정책을 세우고 지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연적 성향이 저 일에 적합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산에 적합한 애들이 있고, 방어에 적합한 애들이 있고, 통치에 적합한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육과정에서 걸러져요. 그러면 자연적 성향, 그런 일에 적합한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교육과정이 알려줘요. 교육을 시켜보면 돼요. 그 교육 과정에서 얘는 생산이다 그냥. 얘는 그 용기는 있네. 뭐 이렇게 방어 뭐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야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겠죠. 달리 말하면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성향에 비추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일을 담당을 하고 그러면서 국가 전체의 조화를 위해 자신이 일조할 때 이 나라는 제대로 돌아가겠죠. 그런 나라를 제 홈페이지의 이름 칼리폴리스라고 부릅니다. 칼리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칼리.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국가의 기원이 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나라가 칼리폴리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 폴리스가 정말 아름다워, 플라톤한테는 아름답다, 훌륭하다, 좋다라는 말은 동의어예요. 그 다음에 질서 잡혀 있다, 동의어입니다. 여러분들 황금률 아시죠? 이 비율이 있잖아요. 이게 수학적으로 가장 완전한 비율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비율이 가장 아름답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나라, 올바른 나라가 가장 훌륭한 나라고 가장 좋은 나라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각자가 자신의 성향과 관련하여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할 때 하고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자기 자연적 성향에 맞지 않는 일을 하려고 덤빌지 않을 때 그때에만 이 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왜 민주주의에 반대했는지 아시겠죠? 당시에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공직 그 임용 방법은 뭐냐면 추첨이에요. 제비뽑기예요. 그냥 일반 시민들이 와가지고 그냥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렇게 제비를 뽑는 거예요. 플라톤이 보기에 이건 이런 거예요. 생산에 적합한 애가 통치하려 든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냐. 작년에 아마 기출문제에 그 조타술의 비유가 나왔을 거예요. 항해의 비유. 여러분들 배는 누가 몰아야 됩니까? 이건 상식이죠. 배는 선장이 몰아야 됩니다. 만약에 배를 선장이 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때는 뭐 나침반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레이더나 이런 게 없으니까 하늘에 별을 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돼 있는 그 국가편 텍스트를 보면은 선장을 해야 될 사람은 이 하늘 그러니까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다와 관련돼 있는 지식들 그거 모르면 암초가 다 받고 하지 않습니까? 바닷길에 대한 지식들 이런 가지고 그 소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항해술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타고 있는 선원이나 아니면 손님이 항해하면은 배가 난파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통치술과 관련하여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애가 통치를 해야 되는 거고, 국가 방어와 관련해서 이 능력에 가장 적합한 애가 방어를 해야 되는 거고, 생산과 관련해서 적합한 이걸 해야 되고, 생산하는 애가 방어하려 든다든지 방어하는 애가 통치하려 든다든지 이러면 나라 망한다. 이건 마치 배에 탄 여행객이 배를 몰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고대 아테네, 플라톤이 살고 있던 아테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드린 다음에, 자, 이제 이상국가, 소위 그 정의로운 국가 혹은 올바른 국가라고 불리워지는, 자, 이상국가는 정의로운 국가예요. 이상국가는 아름다운 나라인데, 아름다운 나라는 올바른 나라, 정의로운 나라예요. 정의로운 나라거든요. 자, 이제 정의로운 나라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윤리학을 공부하셨으면 정의 혹은 올바름에 대한 플라톤의 규정적 정의를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플라톤은 저 정의 있잖아요. 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넘보지 않는 것. 이게 정의다.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넘보지 않는 것.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국가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각자가 각자 자기 자신의 할 일을 하고 하는데 그 할 일은 뭐죠? 자기의 자연적 성향에 비추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연적 성향과 관련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있죠? 그걸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걸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넘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정의로운 국가는 모든 국가 구성원이 최선의 삶을 누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나라. 작년에 플라톤의 문제 보니까 이상국가, 소위 그 칼리폴리스에서 통치를 담당하는 친구들이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실제로 국가편 보면 그 대화 상대자 있어요. 소크라테스하고 다음에 글라우콘이 플라톤 형이에요. 형인데, 그 소크라테스하고 글라우콘하고 한 명 더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마 글라우콘이 그 소크라테스한테 물었을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아니, 선생님, 이야기는 참 잘 들었는데, 아니,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이상국가에서 통치자는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재산도 가질 수 없고, 집도 가지면 안 돼요. 소위 부동산 소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번 대선 보니까 뭐 부동산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던데 대통령 후보자들은 부동산을 못 갖게 해야 돼요. 플라톤의 관점에는. 왜냐하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되지 통치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동산 소유자에게 그 유리한 정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통치자는 재산도 가지면 안 돼. 집도 가지면 안 돼요. 그 통나무집에서 같이 모여 살아요. 집이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없다는 거지. 공동 식사하고요. 밥도 그냥 국가에서 주는 거 아주 금소한 방식으로 그 나무 식탁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어요. 그거 하고 결정적으로 가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족을 가질 수 없으니 상속에 대한 욕구도 없겠죠. 어쨌든 간에 플라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플라톤이 그때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통치자는 지식의 소유 여부이지 성별이 아니에요. 여성 통치자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통나무집에서 같이 살거든요. 통나무집에서 남녀 통치자 같이 살면 플라톤의 말에 의하면 그 자연의 이치에 따라 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기겠죠. 자연의 이치가. 생기면은 바로 분리시킵니다. 애를. 못 키워요.
분리시키는데 어쨌든 가족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그 글라우콘이 아니 이게 세상에 이 이상 국가에서 통치자가 너무 불행하지 않냐. 너무 불행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요. 물었을 때 플라톤은 했던 말입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상 국가는 국가의 특정 개인이나 계급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나라다. 그러려면은 그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쨌든 간에 모든 국가 구성원이 최선의 삶 혹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중요한 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나라입니다. 플라톤이 자기의 이상 국가를 이렇게 표현해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나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는 여러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때 분류할 때 기능에 따른 분류입니다. 사람들을 계층 분류할 때 기능에 따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자연적 성향과 관련하여 가장 잘할 수 있는 집단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는 세 가지 일이 있거든요. 국가가 수행할 일 중에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생산이고 뭔가 재화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국가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도 짓고 옷도 만들고 뭐 문화적인 예술품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국가를 방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이런 모든 구성원들을 이끌어서 국가를 유지하고 그 국가의 선을 실현하는 사람, 통치자, 그러니까 통치하는 부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자신의 할 일과 관련하여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세 부류로 나누는데 요 사람들이, 이걸 맡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면, 통치자도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내가 정치 권력을 가지고, 다음에 생산자도 돈 벌어가지고 내 이거 이용해가지고 정치 권력 잡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방어자들은 힘이 세잖아요. 무기도 들고 있고, 보통 보면은 이 통치자들은 보통 이게 지식에 있어 뛰어난 자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보통 체력이 안 좋아. 빌빌해요. 맨날 앉아 공부만 하고 그래가지고, 저 보니까 애가 빌빌해.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그냥 가서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러고 있으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분열될 것이고 국가의 조화와 질서가 깨지겠죠. 그렇죠? 자, 가장 아름다운 나라 이상 국가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나라.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는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첫째,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각자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생산자는 열심히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부분의 사람들이 있고 먹고 뭐 문화적인 욕구도 충족시키고 할 거 아니에요. 방어하는 자들, 나중에 이거 보조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여기는 생산자, 보조자. 보조자는 열심히 국가 치안과, 그러니까 법질서, 경찰 아저씨들, 통치자가 명령하는 건 법이잖아요. 통치자의 명령 혹은 법 있잖아요. 그거를 보존하게 노력하면서 국가 내부적으로는 치안을 담당하고 밖으로는 외국의 침략을 막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통치자는요, 열심히 해야죠.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선을 위해, 그 선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통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각자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아까 정의, 그러니까 올바름의 정의 이렇게 했잖아요.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잘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사이에, 요 부류들 사이에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돼요. 조화가 이루어져 있어야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나라, 훌륭한 나라, 좋은 나라, 이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올바른 나라. 자, 요 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국가의 세 부분과 국가의 덕, 사주덕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 이거는요, 여러분, 폴리스는 작아요. 인구도 얼마 안 되고요. 영토도 얼마 크지 않습니다. 하니까 그때 플라톤이 바라보는 국가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국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통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보조하는 부분, 얘들이 방어하는 거예요, 국가를. 다음에 생산하는 부분, 뭐 통치자, 보조자. 왜 보조자라고 하냐면 통치자를 보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음에 생산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 계층 분류의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능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연적 성향과 관련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분류예요. 그런 식으로 분류한 겁니다. 자, 다스리는 부분은 그러면은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냐? 지혜로운 자들이 특별히 단련된 자신의 지성을 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선을 파악하고, 이 선은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겁니다. 이 선을 파악하려면은 뭘 알아야 됩니까? 만선의 근원이, 플라톤에게 모든 선의 근원이 뭐예요? 여기 현상세계 여러 선한 것들 있죠? 그 선한 것들을 선한 것들로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선의 이데아예요. 하기 때문에 통치자는 교육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궁극적으로 선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몇몇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도 한 50 가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뭐 몇 명 남지 않겠죠? 자, 이 자신의 지능.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타고난 성향이 이 일에 적합한 애들인 거예요. 타고난 성향이. 애들 지성이 아주 타고난 지성을 타고 나온 애들이죠. 자, 지성을 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선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일을 하는 게 다스리는 부분 혹은 통치자의 일이에요. 일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고대 아테네에서 아레테, 덕이라는 건 기능과 관련한 덕이에요. 기능 수행과 관련한 탁월함이에요. 덕이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를 수도 있고 뭐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모르는 게 죄가 아니에요. 11월 달 되면은 그건 악이요, 죄요. 뭐 그렇게 돼. 지금은 뭐 죄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르는 게 죄가 아니라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알려 하지 않는 게 죄죠. 지금까지는 11월 달 되면은 그때도 알려고 계속하면 안 돼요. 그때는 모르는 게 죄죠. 자, 어쨌든 요게 지금 보통 덕으로 많이 번역되는데 아레테는 에르곤 기능. 덕이란 그래서 현대에 와서 고대 요 사상의 전문가들은 아레테를 덕으로 잘 번역하지 않습니다. 훌륭함, 탁월성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아레테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물건에 다 적용되는 단어였어요. 그렇게 사용했어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 어떨 때 사용하냐? 용법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으면 저거 덕이 있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레테를 가지고 있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은 다 기능들이 있죠. 자기가 기능이 있다는 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능이 있잖아요. 칠판에 글 쓸 때 이렇게 제대로 분필 잘 안 부러지고 잘 되면 그럼 고대 아테네인들이 이거 보고 제 이 분필 뭐 이거 홀드인가요? 예, 아레테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덕이란 언제나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해서의 덕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능 혹은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덕이 있게 돼 있어요. 그 기능 수행과 관련된 탁월함이 있단 말이죠. 자, 다스리는 부분에 일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요 일을 다스리는 부분 혹은 통치자가 요 일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그 통치자는 지혜로운 통치자라고 불려져요. 소위 지혜의 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통치자의 덕이 지혜입니다. 저번에 기출문제, 작년에 기출문제 보면 그 통치자의 그 기준은 어떻게 됐냐면 요런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요런 사람의 고유한 덕이 뭐냐고 물었어요. 고유한 덕. 예를 들어 절제하고 정의는 국가 전체의 덕이잖아요. 그러면 통치자도 절제의 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의 덕은 통치자의 고유한 덕이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통치자만의 그리고 고유한 덕이라 하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통치자는 지혜롭고요. 다음에 절제도 있죠. 있죠. 그런데 절제는 통치자의 고유한 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부류만의 덕을 말하는 겁니다. 고유하는 자치예요. 국가의 통치자 부류, 소위 지혜로운 자, 필로소프. 지혜로운 자가 에게 요구되는 덕으로 좋은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 전체를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지력. 요게 지혜다. 자, 다음에 이 보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조하는 부분. 자, 이 보조하는 부분에 대한 보조하는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다양해요. 보조자, 방어자, 다음에 국가편 초반에는 수호자라고 불려져요. 그런데 국가편에서 논의가 좀 진행되면은 수호자는 통치자를 가리켜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의 수호자예요. 넓은 의미에서의 또 수호자. 여러 가지 명칭이 있긴 한데 우리는 그냥 보조자 하나로 합시다. 얘네들은 왜 보조자냐? 얘를 보조하는 거예요. 얘를 보조해서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는 애들입니다. 교육과정 가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적인 부분이 탁월하게 발달되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통치자의 명령을 수호합니다. 통치자의 명령. 통치자는 국가의 선거와 관련된 객관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반포할 거 아니에요. 그걸 수호하고, 그 법을 수호하고, 통치자를 보조하여 내외의 적에 맞서 국가를 방어하는 게 보조하는 부분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잘하면, 저 아저씨 참 용기 있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일을 잘하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아저씨 참 용기가 있다 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용기가 보조하는 부분 혹은 보조자의 고유한 덕이 돼요. 자, 용기는 용맹함이, 기본적으로 이 보조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애들은 그 타고난 성향이 용맹해요. 용맹합니다. 용맹하니까 군인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타고난 성향이 용맹해요. 자, 그런데 이 용맹함은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용맹함이 잘못하면 더 큰 일을 벌이죠. 우리 공자님도 왜 용기 있는 자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 얘가 난을 일으킨다 그러거든요. 그렇거든요. 자, 원래 용맹한 애들인데 소위 기계가 있는 애들이에요. 기계가 있는 애들인데 이 기계가 지혜롭게 인도되지 않으면 오히려 악을 낳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용기는 그럼 뭐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성향으로서의 용맹함과 지혜가 결합된 덕이에요. 지혜가 결합된 덕이에요. 자, 용맹함이 지혜와 결합함으로 형성되는 보조하는 부분의 덕인데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내외의 적에 맞서 굳건하게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혼합된 덕. 왜 혼합된 덕이라 하는지 아시겠죠? 용맹함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성향으로서 용맹함과 자, 이 용맹함이 통치자에 의해 인도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얘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지혜가 혼합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혼합된 덕인데 플라톤이 그 국가편에서 요 용기의 덕에 대한 규정적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올바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하고 남의 일을 넘보지 않는 거.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정의하듯이 용기에 대한 플라톤의 규정적 정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의 지속적 보존과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덕은요, 매 순간 막 욱욱 튀어난다고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할 줄 알고,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물러설 줄도 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지시해 주는 건 얘네들이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하는 일이, 얘네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게 용기다. 자, 다음에 생산하는 부분에는 고유한 덕이 없습니다. 생산하는 부분에는 고유한 덕이 없어요. 자, 대신에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죠. 좀 이따 쉬고 이야기해드리면 절제, 올바름 이런 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국가 전체의 덕이에요. 하기 때문에 생산하는 부분도 만약에 그 나라가 칼리폴리스라면 생산하는 부분, 생산자들도 절제 덕이 있겠죠. 올바름의 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유한 덕이 없어요. 고유한 덕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만 좀 하시고 우리 좀 쉬었다가 나머지 봅시다.